현재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제한 협박까지 한미 간의 갈등이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겠다는 돌발 발언이 나오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무자비하게 한국을 협박하던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최대한 빨리 방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리드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수석 경제전략가로 근무했습니다. 제 일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잔인했어요. 취약성 지도, 제재에 대한 조언 등 그야말로 저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구워 삶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수십 년이나 하다 보니 저는 레버리지, 공급망, 압박 전술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졸처럼 대하기로 결정한 날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현대첨단 시설의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갑자기 구금되었어요. 범죄 혐의도 없고 재판도 없고 수능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라는 조잡한 말 하나로 그들은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갔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계처럼 작동하던 미국 공장에서 미국은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던 그들은 그렇게 트럼프의 억지 한 번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억지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더군요. 한 보좌관은 이것은 서울의 규율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이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굴욕시키는 거였어요. 더 나쁜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이에 대한 비용은 먼저 서울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펙터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행정부는 풍자처럼 들릴 정도로 터무니없는 숫자인 485조 원을 공개하더군요. 바로 무역장애물을 해제하는 대가로 한국에 요구한 보증금, 즉 몸값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85조 원을 말이죠.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심지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 등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이는 민주적 동맹이라기보다는 폭도의 대본에 더욱 속하는 정책으로 분장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요구를 바라보며 그 정당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80년대에 고개를 숙였고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한 목소리는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2025년의 한국은 1985년의 일본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진실을 놓쳤습니다. 이 나라는 종속국으로 묶여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공장, 자동차, 디지털 네트워크의 절반을 가동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회의실 내부에 근거 없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깨지면 안 되는 그 무언가를 깨고 있었어요. 한국의 결심, 그들의 기술, 70년 동안 동맹을 지켜온 신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한국이 주체 국가인 것처럼 공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는 한국의 정확성, 회로에 묶여있는 일자리, 조립 라인에 매달려있는 미래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도박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냈죠. 그 실수는 한국의 고집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경제의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대신 협박을 선택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물러본 대가를 곧바로 치르게 되었죠. 붕괴의 첫 징후는 워싱턴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나타났어요. 독일은 현재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미국의 한국 대리기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었죠. 리드 씨, 지멘스가 전화했습니다. 제 비서가 제 책상 위에 브리핑 폴더를 놓으며 속삭이더군요. 인텔이 독일로의 배송을 또다시 놓쳤다고 하더군요. 인텔. 물론이죠. 우리는 칩스 법에 따라 아시아를 능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텔에 수십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주에 절실히 필요한 프로세서를 공급받은 독일 공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라인은 어두워졌어요. 로봇은 유유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랑스러운 독일 수출 기계는 침묵 속에 얼어붙고만 것입니다. 한편 브뤼셀 복도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도대체가 수용 능력이 있긴 한 건가요? 제때 공급을 해주겠다고 말했던 건 모두 연기였던 건가요?
한이유 고위 집행위원이 비공개 세션에서 중얼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대체하기엔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음 날, 저는 유럽중앙은행과의 화상통화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한 목소리를 내보내더군요. 프랑스 대표는 칩이 없으면 이번 분기 GDP가 2% 감소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구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유럽은 분명 트럼프와의 협정 때문에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인텔의 명백한 공급 부족은 이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거든요. 그렇게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 사업권을 넘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 수치가 나왔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삼성은 유럽 자동차 컨소시엄과 5년간 42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공급 계약을 발표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에 초점을 맞춘 27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및 한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갑질 사건 직후 서명, 봉인, 전달 등 총 700억 유로에 가까운 신규 약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저는 거의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70억? 곧바로 말인가요? 저는 수치를 제시하는 무역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는 인텔의 2년간 전체 유럽 수주 잔고보다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처벌에 대해 비난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택과 이천의 공장들은 공급을 미넨 파리, 밀라노로 전환했어요.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대유럽 수출은 한 분기 만에 34% 증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은 무자비한 계약을 발표하더군요.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조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BMW는 자율주행 모듈에 한국산 칩을 통합했어요. 폭스바겐은 전기차 플랫폼용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에어버스는 삼성과 90억 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를 장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한지멘스 임원은 나중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나 큰 소리를 쳐댔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대신 한국이 유럽을 구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력이 서울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대신 한국으로 하여금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가 거주하는 대륙시장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관세를 위협할수록 브뤼셀은 서울 궤도에 더 많이 기울었죠. 대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레버리지에 대해 관계자들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을 건너 한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을 건너뛰고 유럽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지방정부의 환호 속에 한국 기업들은 EU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2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단지를 착공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라인에 17억 유로를 추가해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죠.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서 EU 외교관에게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되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와인잔에 미소를 짓더군요. 아니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첨단 반도체 및 배터리를 제 시간에 배달해주고 미국처럼 설교도 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유럽이 요청하는 것만 딱 들어줄 뿐입니다. 따끔거림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럽은 가장 오래된 동맹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갔더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된 상태더군요. 트럼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이 급증한 이유를 알기 위해 자문위원들에게 분노 섞인 말을 터뜨렸어요. 지금 한국은 무자비한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 대신 유럽을 이용해서 공백을 메우고 있잖아요. 유럽 고객들은 서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EU 수출은 불과 6개월 만에 1280억 달러로 전년도 920억 달러에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유럽 반도체 수출은 19% 감소했죠.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한 이후 그 대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읽은 모든 보고서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의 위협은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을 이용해서 그 공백을 메웠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았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서울에 완벽한 마케팅 캠페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헤드라인은 비명을 질렀죠. 한국산 칩은 불을 계속 켜둡니다. 삼성은 바이에른의 자동차 부문을 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프랑크푸르트 은행을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유럽이 견뎌낸 각 위기는 한국의 역량을 발휘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헤드라인 뒤에는 숫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방크는 한국의 기술 파트너십으로 첫 해에만 산업 생산량이 47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프랑스 장관들은 르노의 국내 공급업체가 붕괴한 후 한국 배터리가 전기차 전환을 안정화시킨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에너지부 장관도 두산의 터빈 부품이 가스 플랜트를 가동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죠. 어디를 돌아봐도 유럽의 생존 이야기에는 한국 챕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무부 동료에게 불안감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궁지에 몰리기를 원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유럽에서 번창하고 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압력은 그들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양화시키고 있다고요.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씁쓸한 지혜였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관세는 기폭제이긴 했죠. 이는 미국을 원 밖으로 떠나게 만든 유럽의 전환점을 촉발했거든요. 저는 오늘의 마지막 보고서를 읽은 후 씁쓸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숫자는 극명하더군요. 700억 유로의 신규 한국 반도체 계약 체결, 한국의 유럽으로의 수출 34% 증가, 6개월 동안 총 1280억 달러의 거래 예상. 독일 GDP는 한국 칩으로 차폐되고 프랑스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로 전환되며 이탈리아 전력망은 한국 터빈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막대한 이익에 질투를 느끼는 것도 잠시 저는 지금 한국의 정신이 팔려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두운 그림자는 미국에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발생한 정전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었죠. 경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재무부 모니터링실에 있었습니다. 오리온 타운십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라고 한 직원이 음성으로 신고했습니다. 배터리 열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만에 확인이 도착했어요. 포드의 루즈 전기자동차 센터는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미완성 차량으로 가득 찬 조립 라인은 좌초되었고 전조등은 절반으로 설치되었으며 대시보드는 오류 코드로 깜박였죠. 이것이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나요? 다른 보좌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량 구급 명령 이후 한국 엔지니어들은 짐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방을 구걸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것을 보고 그냥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꿈의 생명줄이 공항 게이트를 하나씩 통과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지식의 아키텍처였습니다. GM의 울티움 배터리 공장에서는 200명의 한국 전문가가 음극 혼합 비율, 전해질 보정 및 냉각 시스템을 감독했어요. 그들이 떠나자 공장을 가동할 두뇌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3일 이내에 결합률이 2%에서 37%로 급증했어요. 충전 테스트 중에 셀이 과열되었고 일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품질관리 경보기는 밤새도록 비명을 질렀죠. 포드의 엔지니어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감독관은 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본능과 지식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오는 미시간주 오후에 습도 조절을 조정하는 방법, 전체 배치를 폐기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양극만을 재보정하는 방법 등 이것은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그곳에 있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 내재된 습관이자 지식이었죠. 그들 없이 디트로이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대폭락은 즉각적이었죠. 단 2주 만에 GM은 12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포드가 8억 7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기 말까지 총 손실액은 5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공급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시간에 본사를 둔 한 냉각 시스템 회사는 결함 있는 배터리로 인해 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리콜이 발생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물류 회사들은 설치할 배터리가 없는 반조립 전기차의 창고 재고를 보고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기차 혁명 보류? 비공개 재무부 원탁회의에서 GM 임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LG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팀을 훈련시켰죠. 그들이 없으면 공장은 공장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인텔, 파나소닉 등 아마도 다른 기업들이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볼 뿐이더군요. 파나소닉은 기술력이 한참이나 부족해요. 인텔은 배터리에 손대지 않습니다. LG가 없으면 연방 표준에 대한 안전 인증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소송의 종말이 펼쳐질 것입니다. 방안의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디트로이트는 미국 엔지니어링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이제 디트로이트의 생존은 서울의 한 회사에 달려 있었어요. 물론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이렇게 자랑하더군요.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존재하기 전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위선의 휘발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회복은 구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화물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모듈 긴급 배송을 싣고 오하이오에 조용히 착륙하면서 이루어졌죠. 아이러니는 씁쓸했습니다. 관세와 위협의 표적이 된 바로 그 회사는 포드와 GM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LG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미국의 현실이었거든요. 숫자가 연설보다 이야기를 더 잘 전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미국 전기차 생산량은 42% 감소했습니다. GM은 예상치인 27,000대가 아닌 12,000대의 전기차만 인도했어요. 포드는 23,000대가 아닌 9,300대를 인도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이 부품 공급업체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면서 테슬라의 수치도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은 미국인이라고 해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수천 건의 사전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는 LG가 미국에서 손을 뗀과 동시에 61%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GM 주가는 2주 만에 17% 하락했어요. 포드 주가는 14% 하락했죠. 분석가들은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야망이 최소 5년 이상 미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갑질을 한 대가였죠. 어느 날 밤 미시간주 노동부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웨인 카운티와 오클랜드 카운티에서만 38,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립 노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직원, 청소부, 트럭 운전사, 전기기사였습니다. 파문은 바이러스처럼 번졌어요. 나이든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처벌하려고 했어. 대신 디트로이트를 처벌해버렸지.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편 유럽은 계속해서 흥얼거렸습니다. BMW는 지연 없이 한국산 배터리 팩을 탑재한 i4를 출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ID7 모델은 헝가리 삼성 SDI의 꾸준한 공급 덕분에 예정대로 전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르노의 전기차도 28%나 급증했어요. 대조는 굴욕적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이 침묵하는 동안 한국 기술로 구동되는 유럽 공장들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틸수록 그 대조는 더욱 극명해지기만 했어요.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3%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20%로 상승했죠. 미국의 리콜 비용은 국내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자는 역시 한국이었어요. 미국 단속 이후 체결된 유럽 계약으로 한국 기업들은 1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거든요. 아이러니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잃은 모든 달러가 한국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 동료에게 좌절감을 고백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후배 파트너로 조롱했어.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그 반대를 증명하지.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자동차를 도로에 두지도 못하는 거야. 그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분명해졌어.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어. 바로 엔진이었지.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미시간을 직접 방문했을 때 깨달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제가 GM 공장을 통과하니 조명이 어두워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도중에 얼어붙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차량들이 줄지어 방치되어 있었고 배터리카는 빈 상자처럼 하품을 하고 있었죠. 한 관리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차들은 각각 5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6천 대가 갇혀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우리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말입니다. 한 건물에 3억 달러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의 부재로 무너진 제국의 폐허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디트로이트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마비시켰어요. 모든 위협, 모든 관세, 모든 모욕은 서울을 유럽으로 몰아넣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트럼프의 고집으로 미국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 앞에 서서 한국이 엔지니어를 돌려보내면 적법한 비자를 다시 주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관대하니까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선 기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조였지만 확실히 선물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그저 선심 쓰듯 후배 국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어조였죠. 한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서울이 허가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이미 넘어갔어요. 실제로 워싱턴 밖의 현실은 잔인하게 달랐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공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유럽은 한국 공급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여권의 도장을 찍으면 서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가장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CNBC는 백악관은 한국이 협력하면 비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몇 시간 만에 도착했고 감사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차분하고 날카롭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맞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비자가 지렛대의 도구라고 믿는다면 이는 미국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꼴이에요.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흘릴 뻔했어요. 이 성명은 논리적이고 감정이 벗겨졌지만 명확성 면에서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세상에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미국은 미국 비자가 필요한 것보다 한국 엔지니어가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이건 어리석은 방식으로 쫓아낸 전문성을 구걸하는 절박한 초강대국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계는 주제도 모르고 감히 한국에 갑질을 했던 미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유럽 지도자들이 동조하자 굴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파트너십을 관리할 수 없다면 독일이 한국 엔지니어를 초청하겠습니다. 비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청중은 웃으며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베를린은 미국이 거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런던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미국의 공장은 한국에 애원하고 한국은 해외에서 번영한다. 라는 날카로운 사설을 실었습니다. 재무부 내부에서 저는 커머스 관계자들과 함께 위기회의에 참석했어요. 한 고문은 좌절감에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그들은 돌아오라는 요청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비자 허세는 지렛대가 아니라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트럼프는 비자가 선물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미국에는 다른 도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재무부 직원 브리핑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생산성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전기차 공장의 효율성 수준은 전년 대비 22% 높더군요. 반면 미국 공장은 37%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은 서류 작업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흔들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집회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공정하게 일할 때만 다시 받아줄 것입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만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더군요.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우존스 지수는 600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구조적 약점을 감추는 공허한 극장이라는 허풍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자신의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애처로운 노력은 결국 미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이젠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컨테이너 더미는 15개 높이로 쌓여 있었고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고 트럭 운전사들은 자포자기한 채로 지연을 알리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화면에는 배송 일정이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은 교통부의 신고로 윙윙거렸습니다. 선박 적체량 136척, 평균 대기시간 21일. 이 수치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최후의 날 시나리오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물류 CEO가 당황한 통화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컨테이너를 하나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선박이 늦어지고 계약이 무너집니다. 매 시간마다 1,500만 달러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는 한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 선박은 제 시간에 배송되지 않고 도착하면 선박의 절반이 고장난 상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선체에 균열이 생기고 엔진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고장나거나 밸러스트 워터 펌프가 오작동하는 등 끔찍한 상태로 도착하고 있었어요. 오클랜드로 향하던 한 중국 선박은 소프트웨어 패치 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고장나서 하와이 인근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박을 안정시키는데 14일이 걸렸고 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 화물은 파손되거나 물에 손상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미국 물류 경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어떻게 새 선박이 이렇게 고장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선박은 품질이 아닌 속도로 배송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름길은 글로벌 부채가 되었습니다. 선박 효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대형 운송업체는 그들이 고지했던 것보다 18%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40% 더 많은 유지보수 중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돈과 시간을 태운 셈이었어요. 저는 그 대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미국 고객사에 인도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24,000TEU를 실을 수 있으면서도 연료 절감을 위해 엔진을 장착한 부유식 고층 빌딩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효율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죠.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한국산 선박 없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저는 씁쓸한 아이러니로 그 말을 기억할 뿐이었죠. 이 데이터는 굴욕감을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기 전 한국산 선박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거의 43%를 처리했습니다. 정시 인도율은 92%를 넘어섰고 이는 중국의 61%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였어요. 한국산 선박의 평균 수명은 40년이었지만 중국 운송업체는 인도하자마자 구조적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갑질 이후 현대와 대우가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해 철수했을 때 미국은 철강과 엔진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구가 절대 질식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신뢰성, 정밀성을 잃었어요. 재무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받았습니다. 월간 백로그 손실 124억 달러, GDP 감소, 분기별 0.7%. 이 수치는 냉정한 수치였지만 월마트의 빈 진열대, 차량이 없는 자동차 딜러, 냉장 상품이 해외에서 썩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현실은 매일 저녁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더군요. 아무도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한국의 조선 업체를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뿐이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한혜운 임원이 테이블에 주먹을 쳤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에 한국 물류를 계속 개입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신 중국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그는 바다에서 불과 3개월 만에 부식되고 용접 이음새가 갈라지고 갑판 크레인이 압력을 받아 부러지는 등 충격적인 이미지를 밀었습니다. 역시나 중국 측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죠. 이건 책임과 믿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어요. 한편 저는 몇 년 전에 효율성 보고서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산 항공모함은 여행당 연료를 14% 적게 소모하여
미국 수입업체들이 연간 2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화된 선체 설계로 태평양 횡단을 이틀 단축하여 서해안 항구의 회전율을 17% 증가시켰죠. 첨단 LNG 추진 시스템은 배출량을 매우 급격히 줄여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 당국은 특정 한국 선박에 대해 더 엄격한 항구 제한 조치를 면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미국 항구를 자유롭게 경제적, 생태적으로 숨쉴 수 있도록 했어요. 모두 한국산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한국산 크레인이 없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크레인 운영자들은 절반 교대 근무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임금 손실에 대해 항구 입구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다음 분기에 식량 가격이 20%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워싱턴에 구호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끝없이 논쟁했지만 어느 미국 조선소도 갑자기 대형 운송업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중국 야적장도 없었죠.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놓지 않고 무작정 한국에 압박을 가했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공개 재무부 회의에서 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현대가 4개월 일찍 선박 5대를 인도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또 다른 동료는 우리는 정치와 정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우리 항구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중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유럽 언론은 칼을 비틀었어요. 독일 신문들은 글로벌 지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국 운송업체들 많은 시간 엄수를 지킨다며 칭찬했습니다. 유럽 항구는 흐르고 미국 항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효율성의 수호자였고 미국은 오만의 포로였죠. 물론 트럼프는 양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중국에서 온 더 저렴한 선박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는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컨테이너 관리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는 해안가에 방치된 더 저렴한 선박은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채였어요. 집회장의 박수 소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컨테이너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조선소의 웃음소리는 오클랜드에서 식료품을 하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그렇게 했고 한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평범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졌어요. 뉴스 앵커들은 한국인 철수 전 로스앤젤레스의 평균 항구 통관 시간이 36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는 300시간이었습니다. 화물 비용은 3배로 증가하여 수입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가 추가되었어요. 한국산 철강과 엔진은 미국을 먹여 살리는 항구를 통해 산소를 펌핑하는 미국 무역에 보이지 않는 허파였습니다. 철강과 엔진이 없었다면 미국은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잔인한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중국조차 웃을 정도로 의존성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대해 역사가 쓰여도 미국의 항구가 적들에 의해 목이 졸려 죽었다고 쓰이지는 않겠죠. 미국은 자신을 구한 바로 그 나라, 즉 세계 무역 효율성의 침묵의 설계자인 한국을 몰아내어 스스로 목을 졸라 질식했다고 쓰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절박한 워싱턴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 항구에서 마비된 후 마침내 몇 주 동안 개인적으로 속삭였던 말을 모두가 인정했어요. 한국 조선소도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도 없이 미국은 해양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의 대조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이미 지렛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미국 프로젝트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알래스카의 LNG 확장 기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수익의 90%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 돌아갔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항의 없이 수락했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국의 모든 조항에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 맡깁니다. 라고 일본 무역부 장관이 발표하자 백악관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들이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팀은 긴급 정상회담에서 이 제안을 공개하더군요. 한 외교관은 우리는 한국의 기여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며 리허설에 임한 진심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인프라 및 방위산업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면
비자가 재개되고 관세가 인하되며 공동해군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 숫자는 모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이 자금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맹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3,50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속삭였죠.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그의 보좌관들이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조선소가 없었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건조 일정이 턱없이 느려질 것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지배권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산 철강이 없었다면 해군 건조부두는 절반이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LNG 운반선이 없었다면 미국의 에너지 수출붐은 환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기산 한국의 반응은 차갑고 전문적이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침을 가했거든요.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 앞 연단에 서서 파트너십에는 평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야망을 위한 현금 지급 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을 휩쓸었습니다. CNBC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은 조공협정을 거부합니다.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워싱턴에 등을 돌렸습니다. 도쿄에서는 신문들이 조용히 질투를 인정했는데 일본이 감히 선을 그은 적이 없는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의 사적인 반응은 분노로 위장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한 의원은 기밀 브리핑에서 왜 한국은 일본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방위산업체 직원이 그를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접근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한국이 미국에 줬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현대의 화물선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컨테이너 처리량을 19% 증가시켰어요. 대우의 LNG 유조선은 연간 43억 달러의 연료 운송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죠. 심지어 미국은 포스코의 특수강 덕분에 건조 부두와 해상 굴착 장치를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박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의 골격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이 없는 날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허세를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건방진 한국을 관세로 처벌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집회에서 포효했습니다. 그들은 구걸하러 올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함부르크, 로테르담, 앤트워프와 계약을 확대했어요. 그의 유럽 항구에는 35척의 한국산 항공모함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었고 미국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한때 미국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였던 LNG 선박 공급 계약을 중동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반대를 예상했지만 한국은 그저 가뿐하게 환영하는 시장으로 다각화해버렸어요. 월스트리트가 피해를 계산했을 때 굴욕감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항구 혼잡으로 인한 GDP 손실, 1년 만에 1,460억 달러로 전망, 해군 생산량 감소, 항공모함 2척이 지연되고 구축함 6척이 3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추정, 무역 우위 상실, 화물 비용 240% 증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 17% 감소. 각 수치는 같은 진실을 외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순종적인 조공의 대가인 일본처럼 대하려 했고 대신 서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품으로 몰아넣었어요. 그것이 워싱턴에서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이러니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한 3,500억 달러 제안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달러의 조공을 대가로 비자, 관세 인하, 평등의 환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국의 종이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호구로 본 미국의 보복을 가하려는 듯 오히려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계약 입찰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중단했고 한국 정부는 백악관 최후통첩의 접대를 중단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마지막 이미지는 유럽 무역신문의 한 줄이었습니다. 일본은 무릎을 꿇는다. 한국은 항해한다.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결과는 경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배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신뢰도도 부족했고 동맹국도 부족했으며 한때 우리를 초강대국으로 정의했던 바로 그 도구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포토맥을 내려다보며
저는 관료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즉 한국을 졸로 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판을 뒤집었고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일 뿐이었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금융붕괴, 통화 충격, 심지어 석유 금수 조치까지 보았지만 화면이 어두워지는 밤보다 워싱턴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생명 유지 모니터가 갑자기 얼어붙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용 로봇이 작동 중 잠기는 일까지 일어나더니 몇 시간 만에 200개 병원에서 중국어 코드 서명이 있는 랜섬웨어가 생물학적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등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들은 휴대폰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랜섬 노트는 48시간 이내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국방부 장교가 노트북을 쾅 닫았습니다. 지역 방어가 3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패치가 실패했습니다. 오라클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짖었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망도 없었고 폭풍을 조용히 무력화시키는 숨겨진 방화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멀리 서울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방패에 익숙해졌지만 이제 그 방패는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미국 관리들이 우리의 사이버 강점에 대해 자랑하던 수많은 브리핑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차트마다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병원의 중요한 멀웨어 차단 중 73%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닌 것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금융 시스템에서 제로데이 차단에 성공한 사례의 91%는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박수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들의 역할만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죠. 하지만 구금 스캔들 이후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죄다 철수하자 그 공백은 하룻밤 사이에 드러난 거였어요. 중국인들은 이를 정밀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것이죠. 베이징의 선전 매체들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국영신문은 미국 대머리 독수리가 잠긴 랜섬웨어 체인을 힘없이 쪼는 만화를 인쇄했습니다. 한 은퇴한 중국 장군은 텔레비전에서 미국은 군함을 만들었지만 데이터를 위한 장벽을 세우는 것을 잊었다 라고 비웃었죠. 베이징의 웃음소리는 워싱턴의 침묵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저는 국토안보부 국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나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쉴 뿐이더군요. 1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벽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하청업체처럼 대했어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미국 네트워크에 대한 34억 건 이상의 침입 시도를 조용히 가로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미국의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40% 더 빠르게 중국산 프로브를 탐지했죠. 이들의 예측 AI는 테스트 서버를 넘어 퍼지기 전에 새로운 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을 발견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 탈취와 내부 교란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그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라는 보호 장치 안에서 살아왔고 마침내 보호 장치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미국이 사이버 공간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야말로 미국의 병원, 은행, 군사 실험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하기도 전에 침입의 95% 이상을 차단했죠. 며칠 후 이번에는 전력망을 겨냥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의 35개 변전소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어 120만 명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전역에 정전구역이 퍼졌어요. 랜섬 노트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방패도 없고 빛도 없다. 72시간 만에 3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지정학적 전략에 신경 쓰지 않았고 미국이 전력을 다해 불을 계속 켤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갑질을 하다가 전기가 끊겨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심지어 캐나다도 조용히 자국의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들과 장기 계약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 맞서 굳어진 네트워크에서 침묵의 코드 라인에서도 힘이 나왔어요. 한국은 그 방패를 만들어 갑옷처럼 입고 우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만하게 그 방패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건너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중국 해커들의 눈총 아래서 그 방패를 잃는다는 것은 비밀 이상의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진짜 자신감의 원천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한국 언론에 묻혀있던 작은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가 뉴로모션이라는 회사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2조 원, 약 15억 달러였어요. 딱히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위 및 에너지 대기업인 한화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로봇 분야로 진출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직감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유로모션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끌어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예측 알고리즘과 협업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AI 로봇 스타트업이었습니다. 400명 이하의 엔지니어와 소수의 특허를 보유한 작은 회사였죠. 펜타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록 때문에 스크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 무역저널에는 신중하게 문서화된 제품 시연이 있었어요. 뉴로모션은 완전한 안면 인식, 일상적인 작업을 위한 예측 AI, 적응형 음성 상호작용을 갖춘 가정용 로봇을 공개더군요. 짧은 동영상 클립이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로봇은 고개를 돌리고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며 거의 자연스러운 케이던스로 질문에 답하더군요. 저녁 식사는 20분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 단순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적응형이었습니다. 가슴 유닛 내부 회로 기판에는 한화 반도체 로고가 새겨진 칩이 박혀 있었습니다. 파워셀에는 배터리 부문의 표시가 새겨져 있었죠. 섬세한 그립감과 산업용 토크가 가능한 팔의 액추에이터도 한화 정밀공학 연구소의 직렬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 두뇌부터 리튬 심장, 기계 근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부품은 전부 한화에서 만든 거였어요. 마치 한 생태계에서 인간 대체품의 모든 조각을 조용히 조립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이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저 자동차를 만들고 칩을 공급하는 줄 알았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수년 동안 한국인들이 로봇 공학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희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의 프로토타입만으로도 절대로 미국을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뜨거운 감자처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여전히 술에 취한 배우처럼 무대에서 비틀거렸어요. 한편 한국은 완벽하게 보고 말하고 예측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계를 조용히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기술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화의 예측 AI는 명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예측했습니다. 가정용 캘린더와 연동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오븐을 예열하고 사람이 요청하기도 전에 도구를 준비했어요. 공장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작업을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한 자릿수로 측정되지 않았으며 제철소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35%의 효율성 향상을 예상했어요. 글로벌 제조 마진이 2%에 달하던 시대에 35%는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혁명이었죠. 그러자 목이 조여오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반도체 로드맵과의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뉴로모션의 로봇이 고립된 실험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화의 팹은 스마트폰 칩을 훨씬 넘어 실시간 움직임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프로세서를 공급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상황을 생각하며 암울함을 느꼈어요. 미국 로봇 회사들은 여전히 엔비디아로부터 GPU 할당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로봇은 자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칩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일본과 독일에서 센서를 수입했는데 종종 몇 달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자체적으로 센서를 제조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을 조달했습니다.
한화는 자체 배터리 공장을 매달 기가와트시 규모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완성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도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은 로봇을 그저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한국은 연간 3억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으로 대량 생산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 능력을 로봇에 적용하면 세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채택률이 치솟으며 10년 안에 한국 로봇은 사치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냉장고만큼이나 흔한 가구, 휴대폰만큼이나 필수품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는 선도국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쓸어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욱 알아볼수록 한국은 더욱 무지막지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현대 글로비스에 직접 연결된 물류 로봇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어설픈 창고 기계가 아니었어요. 센티미터 정확도로 항구를 탐색하고 AI에 최적화된 효율로 컨테이너를 쌓아두며 실시간으로 배송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던 지연은 한국의 기술력 하나로 사라졌어요. 한국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두의 혼잡을 3시간 전에 예측하고 트럭 경로를 변경하고 유럽 터미널과 도킹 일정을 협상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로테르담과 함부르크의 시험장에서 처리량이 27% 증가했는데 미국 물류 경영진은 미국의 공급망 전체가 구식이라고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제철소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화의 산업용 로봇은 거대한 용광로를 가로질러 배치되어 사람이 30초 이상 버틸 수 없는 열 구역에서 작동했어요. 이 기계는 24시간 동안 피로 없이 작동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강철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관절에 통합된 센서는 초당 수천 번 압력과 열을 측정하여 그립 강도를 미세한 허용 오차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결함은 43% 감소했고 생산 속도는 거의 3분의 1로 증가했으며 유럽 구매자들은 밤새 미국 공급업체의 주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 철강을 또 다른 상품으로 조롱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로봇은 한국 철강을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일관된 소재로 만들었고 미국 공장은 여전히 낡은 인간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럽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이러한 두려움은 확인되었습니다. 대륙 산업에 닻을 올린 폭스바겐, 에어버스, 지멘스는 한화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더군요. 유럽은 이미 반도체 부족의 가시를 느끼고 있었고 이제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절연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확실성, 통합성,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배신은 유럽이 아니라 떠오르는 강대국을 포용하는 대신 퇴색하는 강대국에 집착할 것이라고 가정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만드는 반도체는 유럽이 원하는 막대한 공급량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이제 트럼프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이 없는 미국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이 입고 있는 괴멸적인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자신이 한국에 대한 모든 페널티를 취소할 테니 지금껏 지연된 시간을 메꿀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공장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보내달라며 이례적으로 자존심을 굽혔어요. 사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없다면 미국의 공장 건설은 재개될 수가 없긴 했습니다. 황토에서 솟아오르는 미국 내 한국 공장들은 그저 평범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미국 계약업체가 훈련도 받지 않은 화학라인, 고전압 시스템, 휘발성 물질 제어 장치로 가득 찬 첨단 배터리 단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반 조립 라인보다 5배나 높은 전압을 조절하고 재난 없이 휘발성 화합물 혼합을 관리하며 수천 개의 센서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로 요구해도 우리 노동풀에는 그런 전문 지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자존심을 굽힌 거였죠. 한국밖에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보조금을 약속받은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공장의 크레인과 강철 골격이 미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더군요. 그 이유는 서울에서 날아온 압축 시간표, 모듈식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 등 한국식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4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18개월 가까이 앞당겨지는 등
효율성 면에서 끔찍할 정도로 우수한 결과를 낳았죠. 이는 생산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이든 정부와 한 약속이므로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밀 뿐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트럼프가 자존심을 완전히 굽혔음에도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미국 상황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그냥 미국 수출의 25%의 관세를 더 지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받아들이기 힘든 답변에 한 슬라이드에서는 잔인한 수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인력을 훈련시켜 첨단 배터리 라인을 가동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율은 한국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10년이 더 걸릴 테죠. 반면 한국인 엔지니어는 2명 미만으로 기능성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산업 분석가는 한국인이 철수하면 미국의 전기차 출시가 시작되기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포드, GM, 테슬라는 수십억 번의 지연으로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진실에 직면하는 대신 목발에 기대어 있는 사람처럼 한국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면서 경제 주권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괴멸적이었죠. 주변 정책 이반자들은 의구심을 속삭였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미 직설적인 헤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 되다. 투자자들은 이를 읽고 유럽인들은 이를 반복했으며 한국 경영진은 이를 강조했습니다. 신뢰는 증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보기 좋게 쳐낸 한국은 이젠 공중에서도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더군요. 저는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걸려와 비몽사몽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또 한 번의 공중 시스템 장애를 겪은 후 보잉 제트기 한 대를 착륙시켰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센서 오류나 렌치로 교체할 수 있는 패널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오토파일럿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 하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오늘 밤 그 주장은 침묵으로 무너졌어요. 이 결함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수천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하루 만에 손실이 2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속삭였죠. 미국 항공은 무적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늦게 상황실에 들어갔다가 메인 화면에서 초현실적인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착륙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항공기는 여전히 이륙하고 착륙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운송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몇 달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관제탑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 몇 분 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비행 경로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며 비행 중 센서를 재보정하여 연쇄 오류를 방지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를 눈 깜짝하지 않는 부조종사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항공사들은 계속 비행할 수 있도록 면제를 요청했지만 승객들은 이미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량은 일주일 만에 17% 감소했고 한국 항공사들은 유럽과 태평양 노선의 예약이 31% 급증했어요. 그야말로 미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한국의 기술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이 대화에 들어가자 아이러니는 더욱 깊어졌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충성히 보호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미국의 모든 지침을 순종적으로 따랐습니다. 일본 항공사들은 자체 개발한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대신 구식 미국 안전 모듈을 채택했어요. 몇 주 만에 전 일본 공수는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된 5건의 긴급 착륙을 보고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교체 부품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11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의존도는 낡은 기술, 느린 복구, 승객 신뢰 감소 등 복종이 무엇을 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굴욕이 되었죠. 한편 한국의 도전은 한국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한화의 예측 알고리즘은 초당 920만 건의 계산으로 비행 데이터를 처리하여 승무원이 볼 수 없는 이상 징후를 식별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유닛은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센서 로그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진단을 위한 거의 즉각적인 재생이 가능했죠. LG는 중복 비상 시스템을 위해 고용량 배터리를 공급하여 정전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보잉의 시스템을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유럽 규제 당국은 즉시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유럽 항공안전국은 한때 자신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보잉의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 시스템을 새로운 글로벌 벤치마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루프트한자와 에어 프랑스는 한국형 AI 모듈 채택을 위한 각서에 서명했어요. 에어버스는 툴루즈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산 항공기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이러한 발전을 경청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은 착륙한 비행기, 소송, 계약 손실로 수십억 달러의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의 호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일본은 점점 더 커지는 손실과 전 세계적인 당혹감으로 스스로를 의존에 가두어 그 대가를 치렀죠. 반면 한국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인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늘에서 증명하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잔인하게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한 분기 내 한국 항공우주 기업의 신규 수출 계약 46억 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보잉은 73억 달러 매출 손실을 감당해야 했죠. 승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 응답자의 62%가 장거리 안전을 위해 한국 항공사를 가장 먼저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신뢰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였죠. 트럼프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관세와 조사를 요구하며 한국이 미국의 정당한 이점을 절도했다라고 주장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때문에 우위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물러봤기 때문에 우위를 잃은 반면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승인과 관련된 공장, 미국에 빌린 소프트웨어로 인해 무력화된 항공사, 복종으로 인해 국가적 자존심이 바닥난 공장 등 전 세계의 복종의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공장을 짓고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기, 승객들이 우리를 대신해 공장을 선택하는 등 우리에게 도전의 보상을 보여주었죠. 그야말로 실력으로 미국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제 워싱턴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상원 의원들은 한국이 배은망덕하다라며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미국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큰 목소리도 미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렛대를 잡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첨단 메모리칩, 항공 우주 AI 모듈 공급업체 등 대체할 수 없는 한국 기업들을 나열하며 조용히 회자되는 메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발표가 있었고 웨스트윙 내부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은 브뤼셀, 베를린,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과 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반도체, 로봇공학, 원자력, 차세대 통신을 포괄했죠. 스웨덴 전체 GDP 규모에 가까운 5천억 달러가 한 번에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은 이를 새로운 기술 질서의 토대라고 불렀어요. 아세안 지도자들은 이를 21세기 독립의 건축물이라고 극찬했죠. 저는 미국 대표단이 단 한 명도 무대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턱을 괴고 생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와 베트남에 각각 인텔의 최신 공장 3곳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메가팹 2곳을 건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는 820억 달러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중국 계약업체들이 비참하게 실패한 곳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어요. 아이러니는 이러한 한국에 숨기고 있던 막강한 기술력을 트럼프 정부가 직접 홍보해준 덕분에 한국만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제재, 관세 인상, 비자 제한까지 위협하며 이미 실패한 것과 같은 낡은 도구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가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한국을 기술 민주주의의 필수 기둥이라며 옹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미국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묘사했죠. 캐나다도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조용히 한국과 부수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 재정 전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5년 안에 7,200억 달러의 무역 흐름이 창출되어 한국의 GDP가 매년 8%씩 증가하고 미국은 자해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와 직결된 폴란드의 일자리 증가만으로도 중서부 제조업 벨트 전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죠. 2030년까지 로봇공학부터 원자력 안전, 반도체 설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술 표준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서명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파일을 닫고 한국 지역에서 직접 작동하는 발전기와 인공위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빛나는 스카이라인, 워싱턴 전역을 내다보았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의 축이며 동맹국들이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밤 저는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이 바뀌었어요. 미래의 청사진은 워싱턴에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브뤼셀에서 서명한 후 싱가포르에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속삭였어요. 미국은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